재미난 사실. 계속 신비주의와 집단을 얘기해놓고 어느새 멜라니 클라인으로 건너가서 상징으로 건너가서 정신분열자로 가버렸죠? 도대체 글을 왜 이렇게 쓰죠? 여러분은 지금 헷갈리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욘처럼 위대한 천재들이에요. 전혀 어떤 글에 있어서 뭐 논리성이라든가 뭐 흐름을 따지지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얘기를 하지 이거 뭐 따져서 뭘 해요, 그냥. 근데 나는 이게 따져지니 참 이상한 구조죠. 왜 이 사람이 신비자와 집단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상징 얘기를 하더니 정신분열자 환자들의 상징 처리 뭐 이런 걸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도저히 답을 못 찾다가 겨우 짜냈어요. 이제 주역을 억지로 짜맞추듯이. 주역을 억지로 짜맞춘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짜맞추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꿈을 꾸고 역시 주역을 보면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꼭 보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게 하는 거울로서 주역을 쓰면 대단히 좋은데 뭘 이용해 먹고 점쳐져서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비주의자와 집단 얘기하고 정신증 환자의 그 상징을 관계를 봤더니 신비주의자가 정신분열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왜 신비주의자 얘기하면서 정신분열자 얘기를 할까 생각했더니 신비주의자가 일종의 천재잖아요. 천재고 천재는 정신분열자잖아, 대체로. 그런데 신비주의자는 상징 처리를 할 능력이 있죠. 구원자는. 그렇죠. 천재는. 근데 정신분열자는 상징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비주의자와 정신분열자의 관계가 있는데 그 얘기는 싹 빼먹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비혼이 나는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죠. 이게 비혼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이게 딴청 부렸을까? 뭔가 비혼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을 텐데 몰라. 뭔지. 자기는 신경단속을 막 그냥 깔겠어. 그냥 글을. 응? 재밌어요. 그래서 정신증적인 상징은 따라서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는 상징 자체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정신분열 환자들은. 환자가 그 상징을 통해서 자신이 신이나 악마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암시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꼭 해석을 해요. 귀신 같아요. 그 해석 잘해요. 그럴 때 그건 아니고 이러면 안 돼. 그렇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간 것 넘으면 이건 피예요. 공포. 피로 해석을 하죠. 자기 자신의 공포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일종의. 그거를 나는 느껴요. 이 사람이 공포가 있구나. 그런데 공포가 있네요. 그러면 안 돼요. 정신분열 환자한테는. 공포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견딜 힘이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왜? 그 공포를 수용하고 경험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빨간 것만 나 피냐? 웃음으로 하는 거죠. 이걸 약간 농담 비슷하게. 선생님, 빨간 건 저거 피야! 또 빨간 게 뭔 의미가 있어? 피씨. 열정, 사랑, 애정, 불. 많잖아! 불도 빨강색이잖아. 응? 그 열정, 타오르는 열정, 사랑, 연애. 응? 빨강이잖아. 이제 그랬다 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또 피가 나. 이제 빨강이 나와. 이제 환상에서. 또 피야! 또 그래! 이제 또 그 사람한테 또 피야! 그러면 계속 몇 년을 그러더니 언제부턴가는 그러더라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요. 놀랍죠? 그렇게 변화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교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아니죠. 계속 내 얘기를 5년 이상을 들어놓고 거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편해지니까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구조화할 수 있다. 상징은 압축의 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로 딱 함축해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구조화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담을 구조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상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구조화거든요. 의미의 구조화를 이루어야지 프레임의 구조화가 아니야. 응? 그 구조화는 열린 구조화죠, 상징은. 그렇지 않습니까? 닫힌 구조화가 아니에요. 왜? 그 밖에 많은 의미를 또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상징은. 그래서 일종의 열린 구조화가 되는 거죠. 멋있다. 이런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징은 왜 중요하냐? 상징 자체가 정서덩어리입니다. 상징을 감각으로 이해하면 상징을 사전에 의존하게 돼버려요. 상징의 의미를. 뱀이 뭔 뜻이죠? 맨날 물어가 꿈꾸면. 불이 뭔 뜻이에요? 그거는 감각적인 거죠. 그 불 안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상징은 정서덩어리입니다. 그 상징 속에 있는 정서의 흐름을 파헤치려고 그래야 되는데 감각적인 것으로만 보면은 그것이 즉 이해에 의존하는 거예요. 기억에 의존하는 거고 뱀은 모성인데요. 뱀은 남근인데요. 대체로 그런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두 사람을 맺어주는 하나의 끈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꿈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또 어찌 보면은 나의 공포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뱀이. 또 어찌 보면은 그 인간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뱀이 많이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어쩌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정감을 보고 그 의미가 도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꿈 분석할 때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저건데요. 저것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작은 꿈인데도 많은 얘기를 서요시키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정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감이 살아나면 사고가 나와요.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빨리 해석해 주고요. 딴 얘기 합시다. 아닌 거야. 그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정감을 경험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꿈 분석은 해석의 목표가 아니라 꿈을 통해서 정서를 함께 경험을 하는 것이 그 꿈 분석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된다. 꿈을 통해서. 그래서 펀 프란츠는 꿈을 이 셀프가 보낸 편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종의 꿈 자체가 셀프거든요. 그러면 그 셀프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정신증 환자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자, 96쪽으로 이제 정신증 환자가 이어집니다. 정신증 환자. 중간쯤 보면은 한 10절쯤 보시면은 정신증 환자의 경우 억압이 어렵기 때문에 의식 수준에 존재하는 내용물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억압이 어려워요. 무의식에 쌓아두질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억압이 어렵다는 얘기는 무의식에 쌓아두질 못하니까 의식의 범주 내에서 다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고 대상관계를 맺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이라든가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뭐 자기애성 환자도 물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기애성 환자는 아직 정신증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전이와 투사적 동일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기애적 환자는. 근데 정신증 환자는 정말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요. 인격과 관계를 맺어요. 정신증 환자들은 늘. 사물과 관계를 맺어요, 늘. 그러니까 이 정신증 환자들 보면은 늘 어떤 친구는 보면은 운전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운전 이론을 다 알아요. 너무 재밌죠? 손으로 다 해요. 차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신경증 환자들은 자기 행동의 신경증적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도록 그리고 실제 신경증적 부분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제 결함이 생긴 것들을 보완하려고 그러죠. 반면 정신증 환자들은 모든 행동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러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그러고 가져와 놓고 연결된 꿈을 안 가져와요. 단편적에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자기 자신으로는 의미가 있는 상징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늘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표현하지 그 속에 진짜 의미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요소들의 연합이 우연이 아니면 적어도 그에게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거기 밑에서 이제 세 쪽줄 보면은 이제 위에서 보면 너무 일찍 포화가 일어나는 경우 역설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행동은 상징적이지만 정상 성격의 경우 정신 요인들이 포화되지 않도록 하여 상징 형성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여유를 둔다는 거예요. 사고로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여유를 두고 그 상징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신증적 환자의 경우 이러한 상징 형성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감은 요인이 포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요인을 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증 환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미 꽉 자기 생각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채워버려야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증 환자는. 더 이상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다 채워버려야 되는 거죠. 97쪽 중간. 아무리 정신분석을 오래 받아도 이는 단지 탐색의 시작이다. 그겁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내 지도교수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 너는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지금부터 너는 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도받고 가르쳐주고 논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죽으나 사나 네가 써야 되고 거짓말해도 네가 해야 되고 이제 너 스스로 고독한 길을 가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거 참 좋아요. 근데 박사학위를 빨리 끝내려고 그러지 말고 박사학위 받은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글을 쓸 수 있을 때 학위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스스로 글을 못 쓸 때 학위를 받아놓으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못 써줘. 어려워서. 글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글이 녹아져서 내 안에 녹아져서 내 말로 나올 때쯤 학위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부한 것을 정리하게 되죠. 남의 책에서 보고 바뀌면은 다 그건 베타 요소예요. 다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왜? 연결이 안 돼. 그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이 없으니까. 글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전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 쓴 글을 보세요. 전부 쥐뜯어먹기 아니에요? 다 감각적인 글이 있고 정서적이면서 사고가 깊은 글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속에 정서적 링크가 되는 글이 있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글입니다. 그 정서적인 링크가 되는 글. 이런 글쓰기 연습을 박사과정에 들어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후다닥 받아버리면 굉장히 후에 막급할 것입니다.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받았다고 공부도 안 해요 또. 문제죠. 배우려고 하려고 하질 않아. 창피하다고. 공부하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응? 그래서 교수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하죠. 다 아는 척 하니까. 그러니까 몰라야 하는데.
나는 알고도 하잖아요. 물론 모르니까 하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분석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분명한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매달리지 말아라. 현재 알지 못하는 것을 정신분석에서는 탐색해야 하고, 정신분석하는 이처럼 알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탐색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탐색을 의식적으로 집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치 정보를 얻고 뭐 이론화시키고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내담자한테 계속 물어가지고 뭘 캐내려고 하는 탐색은 아주 나쁜 버르장머리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비운이 말하는 탐색은 그런 탐색이 아니에요. 오에 대한 수용해서 오가 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일종의 탐색인 거죠. 굉장히 비운의 언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 전체의 비운의 사고 안에서 이해하라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를. 비운의 전체 사고 안에서 이해해야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비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탐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색해야죠.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탐색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은 의미 없는 주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기억은 참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건방지고 오만 방자하죠. 그렇죠. 기억이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억이. 근데 단호하게 얘기해버립니다. 비오는 의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석가의 마음에 침투해서 핵심을 흐려버립니다. 욕망이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으면 관계를 해치고 핵심을 잃어버려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이 본인을 살리는지를 몰라. 주변에 매여버리면.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핵심을 보지 못해요. 여기서 그 핵심은 변형된 상태만을 환자와 분석가가 볼 수 있을 뿐 현재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오입니다. 오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가 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건가?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는 의도적으로 눈을 가렸을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즘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이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가림으로써 보는 게 더 많죠. 특히 그 환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시각장애인들이 더 잘 보죠.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98쪽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은 기억이란 뭐냐?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정감은 기억하고 솔직히 멀어요. 근데 여기 비운이 말하는 기억의 정의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내가 떠올리는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떠올려요. 그게 기억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저절로 떠오르는 불확실성, 신비, 의문들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 두려움이 기억이라고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는 꿈이 오가 진화한 것이다. 너무 똑같죠. 꿈은 셀프의 전령이라는 말하고 꿈은 오가 진화한 것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오가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형태로 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융이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정신인 셀프가 보낸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셀프의 전령인 거죠. 꿈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달리 말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오는 감각 경험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99쪽 보면은 정신적인 꿈이 갖는 감각적 요소들은 무언가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감각 경험일 뿐입니다. 정신증적인 꿈은 감각적인 거죠. 정감적인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99쪽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기억과 욕구를 보류하면 정신분석 실제에서의 경험 중 하나인 꿈 같은 기억이 향상됩니다. 자, 기억은 뭐고? 기억은 억제하는 게 좋고, 꿈 같은 기억은 뭐예요? 꿈꾸기입니다. 꿈을 키워내는 거고,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같은 기억은. 그것은 이제 보람이 있다. 그래서 100페이지 보면은 욕구는 알아감과 이해하는 것이 존재로 변형되는 K에서 O의 변형에 장애가 됩니다. 욕망이 알아가기를 방해하고 이해하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K가 O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억과 욕망을 제거하라는 말을 이렇게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하면서